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한번 봐보세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는 수십 개의 반도체 칩들이 없으면 이 폰은 그냥 비싼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반도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이상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무려 34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당당히 세계 2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미국의 애플도 중국의 화웨이도 일본의 소니도 모두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에도 우리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1980년대 초 한국은 반도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나라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고작 1,700달러였어요. 지금의 북한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반도체 기술은커녕 컬러 TV도 일본에서 부품 가져와서 조립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숨어 있어요.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한 기업가의 결단, 밤낮 구분 없이 연구실에서 뼈를 묻겠다고 다짐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물,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더 크게 일어선 불굴의 정신까지요. 특히 1987년 어느 겨울밤 삼성 기흥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소름 돋는데요. 3년째 실패를 거듭하던 연구진들이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1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연구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우리가 해낸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90년대 들어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CNN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정말 놀라실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알게 되시면 가슴이 뿌듯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1983년 2월 어느 추운 아침, 삼성그룹 회장실에서는 역사를 바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의 그 유명한 말이죠.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에 모든 걸 걸어라.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나요? 사실 이병철 회장은 1980년부터 무려 3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미래 산업을 연구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도 가보고 일본의 도쿄전력도 찾아가고 심지어 독일의 지멘스까지 둘러봤죠.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20년 후에는 모든 기계에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그 순간 직감했다고 해요. 아, 이거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삼성 내부 임원들조차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무슨 반도체를 합니까? 일본도 미국도 못 따라가는데요 라고 반대했죠.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계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더욱 절망적인 건 자본이었어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필요한 돈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삼성 전체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결단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안 되면 삼성이 망하면 되지 뭐.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1983년 12월 마침내 삼성 반도체 통신이 설립됐어요. 첫 번째 난관은 사람이었어요.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박사들을 모셔왔죠. 그 중에 김광호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삼성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돼요. 김광호 박사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대요. 한국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 거기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하지만 김광호 박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죠. 두 번째 난관은 기술이었어요. 반도체 제조 기술은 당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은 절대 한국에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무시했죠. 한국 사람들이 무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야? 김치나 담그지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은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썼어요. 미국의 작은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기술 제휴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마이크론 측에서는 한국 회사와 손잡으면 우리 기술이 유출될까봐 걱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삼성이 제시한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1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시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이었어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1984년 4월 드디어 기흥에 반도체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공장을 짓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의 스마트폰 화면보다 1만 배 작은 회로를 새기는 거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입고 12시간씩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삼성이 한국 최초로 64K 디램 생산에 성공한 거예요. 64K라는 건 6만 4천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작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이었죠. 그날 밤 연구소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대요.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김광호 박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정말 눈물이 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4K 디램을 만들었지만 당시 세계 시장은 이미 256K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 벌써 한물 간 거였죠. 이때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삼성 연구진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럼 256K도 만들어보자. 아니, 1메가까지 만들어보자.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85년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대폭락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80% 이상 떨어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져갔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겨울이 왔다고 보도했고, 일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꿈도 끝났다고 조롱했어요. 실제로 삼성도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어요. 하루에 10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병철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계속하자.
우리가 살아남으면 승자가 된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다른 회사들이 공장을 닫을 때 삼성은 두 번째 공장을 지었어요. 정말 미친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든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1987년 드디어 일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때는 정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일메가라는 건 1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쌀알보다 작은 칩 하나의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삼성이 만든 일메가 디램은 일본 제품보다 불량률이 10배 낮았어요. 세계 컴퓨터 회사들이 앞다퉈 삼성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컴팩 컴퓨터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이런 고품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니. 그때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그 치열한 한일 반도체 전쟁과 1990년대 찾아온 더 큰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어느 가을 아침, 삼성 기흥공장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승승장구하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정말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일본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은 처음에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삼성이 일메가 디램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였죠. 일본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우선 가격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담합해서 반도체 가격을 의도적으로 확 내린 거죠. 1990년 초 일메가 디램 하나에 35달러 하던 게 갑자기 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90% 폭락이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반도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5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였어요. 포브스 매거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가격 공세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실제로 1990년 삼성 반도체는 하루에 20억 원씩 손해를 봤어요. 1년 동안 무려 7천억 원의 적자였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삼성 전체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때 삼성 임원회의에서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일부 임원들은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했고, 다른 임원들은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맞섰죠.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일본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우리가 위협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1991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됐고 걸프 전쟁까지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버블 경제마저 붕괴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때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CPU로 사업을 전환했어요. 뉴욕타임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정말 놀라워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모두 공장을 닫을 때 오히려 생산을 늘린 거예요. 정말 미친 선택처럼 보였죠. 특히 삼성의 결정이 가장 과감했어요.
199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최악의 상황일 때 오히려 두 번째 생산 라인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삼성이 미쳤나? 라고 할 정도였죠. 그때 현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뭉클해요. 박상진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혼여행도 미루고 공장에서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대요. 부인이 당신 반도체와 결혼한 거야? 라고 농담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박상진 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경쟁사들이 모두 포기할 때 우리가 기술을 완성하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정말 해안이었죠. 그리고 이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은 영웅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정부의 지원이었어요. 1991년 정부는 반도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G7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256메가 D램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거죠. 이때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 상무부 관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건 불공정 거래다라고 항의했대요. 그러자 한국 정부 관계자가 미국도 국방부 예산으로 인터넷을 개발했잖아요. 라고 맞받아쳤다고 해요. 시원한 한방이었죠. 그런데 1992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보다 6개월이나 빨리 말이에요. 63메가가 뭐냐면 6,400만 개의 정보를 쌀알보다 작은 칩 하나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죠. 마치 도서관 한 개를 우표 크기에 다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불량률이 일본 제품의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세계 컴퓨터 회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IBM의 한 임원은 이건 마법이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지? 라고 감탄했다고 해요. 그날 밤 삼성 기흥 공장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연구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해요. 김광호 박사는 나중에 그때만큼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199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사들이 모두 생산을 줄였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특히 1993년에는 펜티엄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컴퓨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과 몇 개 안 남았던 거예요. 정말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1993년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서 1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불과 2년 전에 7천억 원 적자를 봤던 회사가 1조 원 흑자로 돌아선 거죠. 포춘 매거진에서는 한국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특허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한국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남발했죠. 특히 도시바는 삼성을 상대로 무려 200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정말 치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어요. 삼성은 미국의 최고 특허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대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사해보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특허 중 상당수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무효한 것들이었어요. 결국 1994년 삼성이 승리했어요.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의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판결한 거죠. 일본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1994년 어느 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삼성이 일본 NEC를 제치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오른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고 비웃던 일본을 제친 거였죠. 그날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삼성,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어요. 온 국민이 열광했죠.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기사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적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현재의 SK 하이닉스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사업에 뛰어든 현대전자는 정말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어요. 삼성이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을 썼다면 현대는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죠. 현대전자 이천 공장에서는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했어요. 그때 공장에서 일하던 김영수 씨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일본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일했어요. 밤늦게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는 반도체 아빠라고 했어요. 정말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한 거죠. 그 결과 1995년 현대전자도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됐어요. 삼성 1위, 일본 NEC 2위, 현대전자 3위였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거예요. 이때부터 세계 언론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반도체 신흥 강국에서 패권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고, 독일의 슈피겔지는 한강의 기적 2.0이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격차였어요. 1995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을 선보였어요. 일본보다 1년이나 빨랐죠. 이제 한국이 기술을 리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에는 숨은 영웅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 엔지니어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당시 반도체 공정에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든요. 이순옥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삼성 최초의 여성 공정 엔지니어였어요.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성공해야 후배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버텼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꿈같은 시절이 시작됐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과 현대전자 직원들 연봉이 폭등했거든요. 당시 반도체 엔지니어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1990년대 후반 또 다른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IMF 외환위기였어요.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였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성과 현대전자 반도체 부서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수출 산업이었거든요.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나니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한 달러에 800원 하던 환율이 1,800원까지 치솟으니까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는 2배 이상 수익이 난 거죠. 그때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 분위기를 김철수 과장이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우리 공장만 바쁘게 돌아갔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1998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8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했죠.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거예요. CNN에서도 한국의 반도체가 IMF 극복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현대전자를 SK그룹이 인수한 거예요. 1999년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반도체 부문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SK의 최태원 회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반도체는 미래 산업이다. 어려울 때 사야 진짜 값어치를 한다. 그래서 SK가 현대반도체를 3조 7천억 원에 인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샀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바로 IT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MP3 플레이어가 등장했죠.
모든 전자제품에 메모리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2001년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애플의 아이팟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팟에 들어간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삼성을 찾아와서 최고 품질의 낸드 플래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때 삼성 반도체 담당자가 했던 말이 재미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정말 까다로웠어요. 품질 기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 기술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정말 까다로운 고객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2003년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됐어요.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어요. 물론 아이폰이 나온 건 2007년이지만 그 전에도 스마트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스마트폰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2004년 삼성은 정말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무려 31%에 달했거든요. 세계 3대 업체를 다 합쳐도 삼성보다 적었어요. 완전히 독주 체제에 들어간 거죠. 그때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했다고 인정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삼성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삼성은 미래에는 모든 저장 장치가 반도체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한 거죠. 2005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32기가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어요. 32기가면 음악 8,000곡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용량이었죠. 마치 집 한 채를 성냥갑 크기에 집어넣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06년부터는 디램 시장에서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특히 서버용 고성능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눈부셨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일하던 박민철 책임연구원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더 컸어요. 그 결과 2007년 SK 하이닉스가 세계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달성했어요. 삼성 1위, SK 하이닉스 2위. 한국이 메모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거였죠.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7년 6월 29일 역사를 바꾼 그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아이폰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꿀 기기라고 자신했던 그 제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 들어간 메모리가 모두 삼성 제품이었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디램까지 전부요. 애플과 삼성이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인 복잡한 관계가 시작된 거죠. 2008년 애플의 팀 쿡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 임원에게 한 말이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메모리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세계 최고 기업의 임원이 한국에 와서 고마워한다니 정말 뿌듯했을 거예요. 2008년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아이폰 성공을 보고 모든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LG, 노키아, 모토로라. 모든 스마트폰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8년 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반도체 주문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이 달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 투자했죠. 특히 삼성의 2009년 결정이 정말 과감했어요. 20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됐어요. 2010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20나노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20나노가 뭐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4000분의 1 크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었죠. 전자현미경으로도 간신히 보이는 크기였어요. 이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면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작고 용량이 큰 메모리가 필요했죠.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기술이에요. 2011년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삼성의 3D 낸드 플래시였어요. 평면적으로 만들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마치 아파트처럼 말이에요. 같은 면적에 몇 배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 인텔의 CEO가 직접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인텔이 고개를 숙인 거였죠. 그리고 2012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한 거예요. 그것도 인텔을 제치고 말이에요. 한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업계의 왕좌에 오른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날 한국 언론들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삼성,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패권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이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됐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2013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였거든요. 갤럭시, 아이폰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까지 모든 스마트폰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2014년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85% 이상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전 세계 70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기기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16년 또 한 번의 혁신이 있었어요.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는데 그 알파고를 구동하는 구글의 서버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AI 시대의 문을 연 역사적 순간에도 한국 기술이 함께했던 거죠. 이때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메모리 기술 없이는 현재의 AI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말 고마운 기술이다. 2017년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1위였죠. 한국의 한 기업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우리 기술을 알린 영업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김영애 과장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유럽에서 삼성 메모리를 홍보했어요. 처음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품질로 증명했죠. 나중에는 삼성 메모리가 최고라고 인정받게 됐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2018년 진짜 대박이 터졌어요.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등한 거예요. 그래픽카드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였는데 역시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었죠. 그해 삼성 반도체 부문 매출이 75조 원을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회사 한 부서에서 번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하지만 이때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편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흥미진진한 현재 진행형 이야기예요. 2018년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 순간부터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정말 절묘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모두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했거든요. CNN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스위스와 같은 중립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2019년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도 한국 반도체만큼은 계속 공급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괜찮다고 했거든요. 정말 절묘한 포지셔닝이었죠. 그런데 이때 중국의 움직임이 정말 무서웠어요. 2019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1,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조 원이었어요.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겠다는 거였죠.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낸드 플래시 개발에 나서고 CXMT는 D램 개발을 시작했어요. 심지어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연봉 3배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SK하이닉스에서 15년 일하던 박현수 부장가명이 중국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중국에서 연봉 10억 원을 제시했어요. 정말 고민됐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떠나면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현수 부장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몇몇 핵심 인력들이 중국으로 이직했고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됐어요. 2020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정도였죠. 그런데 2020년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모든 산업이 멈춰 섰는데 반도체만큼은 오히려 수요가 폭증했어요. 재택근무 때문에 노트북과 태블릿 판매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게임 시장이 완전히 터졌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모두들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그래픽카드. 모든 게임 기기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2020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이 63조 원을 기록했어요. 코로나로 모든 산업이 어려워하는 와중에도 성장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로 챗GPT가 등장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2022년 말이지만 AI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부터였어요. 그리고 AI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메모리였어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그러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였죠. 특히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핵심이었는데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였어요. 2022년 챗GPT가 대박을 치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AI 개발에 미쳐 돌아갔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한국의 HBM이었어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HBM을 개발하던 김지영 책임연구원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챗GPT 열풍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정말 꿈 같았죠. 내가 만든 메모리로 AI가 작동한다니 마치 SF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2023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SK하이닉스 HBM 주문량이 10배 이상 폭증한 거예요.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량을 맞출 수 없을 정도였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한국에 와서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3년부터 HBM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졌어요. 특히 2024년 삼성이 발표한 HBM3E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30% 빨라진 거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한 거예요. 특히 AI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죠. 그러자 중국이 더욱 필사적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묘수가 빛났어요. 미국의 제재 대상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 CPU, GPU였고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2024년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이 정말 놀라웠어요. 반도체 부문 매출이 67조 원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AI 붐 덕분이었죠. SK 하이닉스도 2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어요. 하지만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2024년 들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중국의 기술 추격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YMTC의 낸드 플래시 기술이 삼성과 2에서 3년 차이까지 좁혀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도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거든요. 미국은 중국과 거래를 줄여라라고 하고 중국은 미국 편만 들지 말라고 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술력으로 승부하자는 거였어요. 너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전략이었죠. 2025년 현재 정말 흥미진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은 2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고 SK 하이닉스는 HBM4 개발을 완료했어요. 2나노가 뭐냐면 원자 10개 정도 크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죠. 더 놀라운 건 응용 분야예요.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이 없어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전등까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정말 흥미로워요.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일반 자동차의 100배 이상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컴퓨터에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메모리 기술은 정말 놀랍다. 우리 로켓에도 자동차에도 모든 곳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 세계 최고 기업가가 한국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기존 메모리 기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양자 메모리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 문제도 큰 이슈예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과 물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재 확보도 큰 과제예요. 중국의 스카우트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은 새로운 세대예요. 지금 대학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김민수 씨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속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고 졸업 후에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2025년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정말 대단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고 HBM 시장은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 없이는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다고 평가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듯이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좌우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이 모든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양자 컴퓨터, 6G 통신, 메타버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미래 기술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을 거예요. 40년 전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고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죠.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 반도체의 역사는 곧 불굴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의 역사였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들을 제치고 디지털 시대의 왕좌에 오른 이야기, 정말 가슴 뜨거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죠.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가 세상을 바꿔나갈 거예요.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 그 모든 미래를 한국이 이끌어갈 겁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의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